네. 첫 번째. 자, 첫 번째 갑니다. 룸사롱 사건이 왜 튀어나왔을까? 그 룸사롱 사건에 그치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자기가 그날 복집에 안 갔고 그런 얘기 안 했으면 부인하면 돼요. 근데 부인 안 하잖아. 거의 사실이다 이렇게. 그럼요.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자, 여기서 지들끼리 요 정보를 아주 보안 속에서 유지하면서 편의대로 직위원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겠지. 뭐 그렇겠죠. 근데 이 직위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재명 후보의 남다른 점은 뭡니까? 이 상황을 보는 눈이 예리하고 판단이 빨라요. 예. 그건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이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이 약간 뭉개는 느낌이었잖아요. 중앙지법에서 예, 뭉개는 느낌이었어.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쥐기현 얼굴이 있는 증거를 지금 또 대중에게 까는 것은 요거는 너무 좀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다고 해서 그 증거는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법원 행정처에 제출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대법이 또 입장을 냈는데 지기현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이다. 이런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네. 여기까지만 사실관계 정리하고. 왜 주기현은 저토록 무리를 할까? 그렇지. 그리고 판사들 대부분이 동의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왜 할까? 라는 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오, 네.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선정적인 소재 취재를 별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안의 본질이 과연 그렇게 선정적인 그 룸사롱의 이슈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 라고 하는 그 과연 이게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이게 그렇지. 맥락을 조각일까? 찾아야 돼. 마지막으로는 조이대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게 탈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파기 환송에 이어지는 전반적인 흐름이 누가 봐도 복식조야. 전문용어로 갬빼이야. 근데 이게 따로 떼서만 봐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지. 법원 전체 가지고 뭔가 범죄적인 그 조직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그렇지. 라고 하는 질문을 네. 좋은 던지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도가 막 쏟아지는데 그걸 조합하는 과정에서 이거 창안점이 발견됐어. 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취재를 하기 시작한 거야. 난리 났다. 네. 난리 났다. 근데 설명이 돼 나한테. 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걸 매불쇼에서 우리 최욱 씨랑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갑니다. 룸사롱 사건이 왜 튀어나왔을까? 그 룸사롱 사건에 그치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이나 그리고 존경하는 일단 그냥 형식적인 의미입니다. 몇몇 의원들은 요거는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 아니냐. 무슨 얘기야. 지금 선거 국면에 이거 너무 집중하지 말자. 뭐 이런 취지로 가시는데 무슨 이게 전체적으로 그 자체도 되게 중요한 범죄적인 행동인데 이게 왜 터졌을까 하다가 계속 도는 찌라시들을 종합하면서 취재를 거듭해 보니까 거기 뭐가 나오냐면 원래 이게 캐비넷에 있던 거야. 어디 캐비넷? 그렇지. 어느 캐비넷이냐가 중요하잖아. 근데 어제 한동훈이 이번 선거 국면에서 아무런 현안 관련 발언한 적이 없어. 네. 주로 이제 기타 활동이라든가 뭐 양고기, 과자 활동, 그렇지, 쪼리뽕 활동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어제 현안에 관련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거 검찰의 캐비넷이 아니다. 라고 발언했어요. 검찰은 캐비넷 없고 특히 이건 검찰 캐비넷 아니다. 제가 검찰 캐비넷에 많이 채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의 캐비넷이 있는 건 아는데 왜 진의 캐비넷이 아니라고 했을까? 이거는 진의 게 아닌 게 맞기 때문이에요. 아닌 게 맞기 때문이야. 확인해 보니까 경찰 캐비넷이야. 경찰. 그러니까 한간에 도는 찌라시들이 3개월 전에 무슨 이상한 관련된 룸사롱 조사가 있었다 하는 썰이 있었어요. 그 썰의 근원지를 통해서 제가 더블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2월경에 강남 올해 2월경에 강남 룸사롱과 관련된 불법 영업 활동에 대해서 단속한 바가 있다는 첩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지다 보니까 여기 판사도 있고 괜찮아. 근데 하다 보니까
정치인이 나온 거예요. 정치인이. 정치인이 나와? 그래서 한 그 이제 주요 인사들이 한 20명 되는데 덮은 거야. 덮었어. 정치인이 있으면 못 들어가죠. 정치인 뭐 민주당 정치인이면 좋다고 했겠지만 아닌가 보지. 그래서 덮었어. 제가 이게 소송 때문에 조금 연막을 좀 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캐비넷에 들어가면 요 캐비넷은 요새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뒤로. 지네 아는 놈들끼리는 알아. 그러다가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판사도 있는데 정치인도 있어. 그러면 정보보고로 다 퍼지잖아. 알았어. 뭐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뭐가 중요해? 솔직히 윤석열 사건 맡았으니까 중요하지. 그렇지. 그리고 탈옥시켜줬으니까 더더구나 중요해.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지기현이 윤석열 재판을 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연락 중요하지. 근데 제가 50분을 기다렸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서 네. 여기 와서. 야, 이게 있었어. 이게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가정하자면 캐비넷에 있었어. 지기현은 사실 의미가 없어. 그냥 뭐, 판사, 그냥 판사지. 뭐 여러 판사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하필이면 지기현이가 윤석열 형사재판을 맡았어. 지기현, 룸살로. 야, 약 좀 파고 들어가자.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찰 캐비넷과 관련된 고위층 관련 정보를 공유해서 요걸 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굴릴 정무적으로 그렇지. 장난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많겠죠. 아니냐. 그러니까 많지 않다고? 그렇지. 경찰 수뇌부와 용산에 연결된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네. 떠오르는 사람. 그렇지. 어딨어?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주 핵심이겠지. 소위 말하면 윤 씨 측근 중에서 거기서 딱 캐치가 된 거야. 지기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겠다. 찐윤 중에 이 아니,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찐윤 뭐 이런 말도 위험. 찐윤. 그냥 이 용산 언저리에서 정보를 다루면서 정무적으로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이렇게 가자 이렇게 된 거야. 잠깐만요. 단속 좀 하고. 자, 여러분 댓글 달지 마시고. 빨리 누구 저 이름을 자막 막 넣어. 아니. 이름을 댓글. 단대 저기. 이름 자꾸 댓글 하지 마세요. 예. 네. 계속해 주세요. 자, 그랬어. 그게 2월경에 캐비넷에 들어갔는데 2월 말부터 이제 그걸 써먹기 시작했겠지. 그죠? 그러면서 뭐 어떤 일이 발생했어? 바로 3월 8일 날 윤석열이 석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3월 8일에 석방.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치겠다. 이 사안에 대해서 컨트롤이 들어가. 그런데 요게 그러면 민주당으로 일부 제보가 갔잖아요. 그래 거기서부터 더 궁금해.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자, 여기서 지들끼리 요 정보를 아주 보안 속에서 유지하면서 편의대로 지기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겠지. 뭐 그렇겠죠. 근데 이 지기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누가 이거 불었어? 그러면서 지기현이 역추적을 한 거야. 자기 스폰서들 쫙 훑으면서. 근데 룸사롱을 한두 군데 다니다가 아니야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최소한 3군데가 나와요. 네. 와. SSB 이렇게 나와요. 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 너 이 새끼 너 왜 누구 불었어? 나 안 불었다니까. 불었잖아 이 새끼야. 그럼 내가 지금 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재판도 이렇게 막 미치겠어 이렇게 된 거야. 그 과정에서 더 틀어진 거지. 더 틀어져. 이 새끼 나를 내가 너 불러가지고 내가 맨날 술 사달라고 그래갖고 내가 결제하고 그랬는데 나를 의심해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야. 더 틀어져. 억울한 스폰서는 그렇지. 내가 돈 뜯긴 것도 열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 유탐사로 가고. 그게 이제 700만 원짜리 연수원 통기. 다른 하나는 민주당으로 간 거예요. 다른 거네 두 개가 전혀. 달라. 달라.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자세히 안 봐 기자들이. 자, 그래서 달라.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막 여기 가면서 어떻게 됐어? 요게 이제 국임당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와.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 전체 그림을 잘 몰라. 와, 대박. 이게 그냥 아직까지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아닙니다. 우상호 의원님 같은 분은 이거 뭐 사생활이고. 아이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렇게 어. 생각하는 사람 없으니까. 아 일부 있다니까. 그게 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네. 이게 그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법이 범죄화된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법 체계가. 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봐야지. 왜 사법이 범죄화됐냐고. 한 사람인데. 조이대랑 관련성이 대단히 농후한 지점이 있어요. 어떻게? 자 뭐냐면 어떻게? 와. 일단은 여기서 앞에서 제가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 폰사들을 만나면서 막 이제 억울함 하소연하고 이러면서 막 틀어졌어. 그러면서 요 사람들 이 폰사가 제보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정보가 또 돌지. 그러니까 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지기현이 했다라고 전해지는 멘트들이 이를테면 이런 거야. 나 너무 괴롭다. 아 지기현이. 아, 너무 내가 진짜 내 재판을 앞으로 내가 제대로 하겠다. 아, 진짜 미치겠다. 얼마나 괴롭겠어. 그렇지. 이게 탈옥 시켜줘야 되고, 뭐 애들 저 카메라 기자들이 찍겠다는데 뭐 찍게도 못하고. 아 비공개로 해야 되고. 너무 고통스럽잖아. 어. 지하로만 오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아 지하로 오는 건 지기현이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서울 고법에서 한 거. 정확히 요런 걸로 고발 걸리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그냥 듣고만 있어. 계속 하시고.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아니 얘 고발되면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요런 진술까지도 역으로 들어가면서 아 이게 지기현이 실제로 조종당했구나 인질이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확신을 가깝게 가질 수 있었다 하는 부분인데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 조희대랑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우리는 조이대를 계속 비난을 했어요. 왜냐? 지기현이가 너가 봐도 내가 봐도 이상하게 탈옥을 시켰어. 그렇죠. 그런데 조이대는 한마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계속 비판했거든요. 그럼. 예. 아니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이거 제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조이대가 나중에 사고까지 딱 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기 뭔가 걸려 있는 게 있지 그렇지. 않겠느냐. 자,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와가지고 김현장 지분 8%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제 일가 친척들이 다 전화해가지고 돈 좀 꺼달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그냥 지분 한 아닙니다. 말이고 네. 중요한 거 그때 드렸던 말씀이 김현장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석호 개인한테만 집중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서석호가 사실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그날 나온 게 또 있었어. 사실은 기자들이 눈치를 전혀 못 챘어. 국회에 바로 나왔을 때?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의 질의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모르잖아 지금. 뭐였어요? 서영교 의원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서석호 변호사한테. 김건희 만났냐? 아니 그 당시 질의를 대법원에 대해서. 근데 내가 어제 서영교 의원을 만났더니 자기의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본인도 몰라. 본인도 했는데 그럴 수 몰라. 있어요. 이게 그죠?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뭐야. 내가 같이 국방위 해봐서 알아. 내 옆자리였어. 아니 뭐야 빨리 얘기해 줘. 그 다큐멘터리로 받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줘. 빨리. 예. 자, 서영교 의원이 어. 한 열흘 전쯤에 먼저 1차 질의를 해. 조이대한테. 그 질의를 이제 조이대는 없지만 법원행정처장한테 천대요. 이제 물어보라고 한단 말이야. 네. 왜냐면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음. 조이대가 윤석열한테 임명장 받은 직후에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그 라고 얘기했어. 했다. 그렇죠. 그 일종의 충성서약이고 이재명 죽이기잖아. 네. 그 진술 제보 A랑 전혀 다른 출처의 제보가 또 온 거야. 그거를 그저께 물었다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네. 그거는 이제 그 조이대의 충성서약 취임 직후였고 요거는 25년 4월 6일 조이대가 26년 4월 6일이면 이틀 전 4월 4일 날 윤석열이 파면됐고 네. 그리고 일주일 전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 받은 무죄 상황이었어.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가 되게 중요했지. 근데 요건 내 말이 아니라 거기서 테이프를 틀었다니까 서영교 의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면서 네. 어떤 얘기냐면 똑같아.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가 아니야.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더 충성서약이 강화돼.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 녹취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보자 B. 그러니까 제보자 B가 이 얘기한 내용을 녹취를 틀었다니까 서영교 의원이. 아니 그러니까 그 제보자 B의 음성을 틀었는데 제보자 B가
조희대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그렇지. 얘기한 거야? 전원이지. 아, 전원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을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증언한 거지. 어. 그 녹취는 어디서 난 거예요? 그 내용은 서영교 의원이 제보를 받으셨어요. 아, 제보를 받았고. 네네. 네. 우리는 그동안 대법원장을 믿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오고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장은 그게 아니에요. 이 대법원장이 잘못한 건 뭔지 아십니까? 대법원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사법부의 신뢰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제보 받은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오늘 영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려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그런 게 있는데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자우상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덕수하고 목적 대의민이만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했던지. 그리고 그 내면상에 이런 다음 종료는 내 압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못다. 이렇게. 저는 이 내용은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제보받은 것은 아주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윤석열과 조희대가 만나서 한 얘기, 조희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 쪽 의원에게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또한 제보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똑같이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녹취가 나오고 저는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물었잖아요. 제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6만 아니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봤느냐? 그랬을 때 처장님 뭐라 그랬어요? 어떻든 전자문서로라도 봤다고 합니다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놀라네요? 아니, 일단 좀 얘기를 행간의 의미를 좀 파악해야 되니까. 진짜 놀란 내용은 이 4명이 그날 4월 6일 일요일 점심에 모 복집에서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을 그 제보자 B 씨가 듣고 제보를 한 거야. 듣고 4명이 그런 얘기를 나눴다는 거지. 근데 그 4명이 누구냐? 네, 누구예요? 조희대. 조희대요? 그게? 그리고 와. 그 옆자리에는 네. 한덕수. 한덕수요? 와, 씨, 뭐야? 너무 큰 얘기 아니야, 이거? 그 옆자리에는 검찰총장 출신 정상영. 정상영. 네, 정상영. 옛날 검찰총장 하신 분. 네. 정상명. 그리고 김충식. 김충식. 누구야? 김충식? 김건희 엄마의 엄마. 카투 친구 아니에요? 그 내연의 관계 남이라고 하는 분. 와, 씨, 야, 이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 서영교 의원이 질의를 했다니까. 이게 그 테이블 틀었어요. 근데 이름은 안 나왔. 이름도 나왔어요 그때? 거기 그 같은 공간에 있었던 이 4인에 대한 이름이 나왔어요? 나왔다. 아, 나왔어. 근데 기사가 안 나와서 내가 기자들이 지금 뭐 얘네가 뭐 밥 먹고 뭐 하나 내가 하도 화딱지가 나갖고 또 추가 취재를 했지. 네. 그랬더니 자 김충식은 사실상 김건희 가의 그 남자 얼굴이야. 메신저로 보면 되겠네요. 메신저 겸 그 집안 비즈니스, 패밀리 비즈니스 고문이에요, 이분이. 네. 그 윤석열이 깍듯하게 모신다고 자기 장인처럼. 아. 그리고 뭐 정진석도 소개해주고 그래. 그러니까 그 4명이 모인 자리에서 조희대가 충성사역을 한 거야.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그 조폭들이 하는 얘기잖아. 알아서 처리한다는 건 죽인다는 거잖아. 어. 근데 그 자리에 한덕수는 윤석열의 법적 대리인이지. 법적 대리인이니까. 그리고 김충식은 실제적인 윤석열 일가의 대리인이지. 그렇지. 정상명 씨는 이제 검찰의 대표고. 그 검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요거랑 한번 맞춰볼게요. 어떤 의미가 되는지. 네네.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무슨 말인지. 자, 이거 잘못 맞히면 일단은 구속입니다. 네. 자, 요거 잘못 맞히면 구속됩니다. 옆에 변호사님 계시니까 네. 괜찮아. 자, 일단 그 복집에서 만난 건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6일 4월 점심. 6일. 파면 결정 이틀. 이틀 후에 얘들은 여전히 여유가 있었던 거야. 근데 조이대가 서석호가 알아서 하면 4월 6일에 윤석열 관저에 갔던데 서석호는 그러니까 김앤장은 요때 바빴네. 넓게 퍼져 있다는 거야. 어.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덕수가 뭐라 그랬어요? 김현장. 김앤장이지. 어. 그러니까 김앤장은 그렇게 넓게 퍼져서 그렇지. 자기들의 책임을 아주 얇게 그렇지. 만든 다음에 공유하는 거야. 각계 전투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 사람만 딱 잘라서 보면 별로 안 나와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볼게요. 뼈를. 네. 자, 조희대가 이 4명의 자리에 있을 때 이게 그냥 오가다 만난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 요거는 윤석열의 뜻이잖아. 그렇지. 그 윤석열 캠프에서 이런 음모를 조직하고 공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네. 몇 안 돼. 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돼. 네. 자, 그 사람은 조희대가 이날 모여서 이야기한 내용을 알아. 그지? 조희대가 어떻게 할 건지 알아. 기획자. 그런데 직위원회 캐비넷의 존재를 끌어들여서 이걸로 탈출극을 벌이자라고 기획한 사람도 아주 소수고 몇 안 돼. 뭐 그렇겠죠. 근데 요 사람도 이렇게 맞추면 동일이거나 그 캠프 안에 있는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이 직위원회 캐비넷을 공작하겠다라고 최초에 기획한 자가 이 조이대에 의한 탈주국, 파기 자판, 파기 환송까지도 같이 기획한 동일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이대는 직위원이 무슨 일을 벌일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겠지. 교집합이 좀.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단순히 직위원이라는 사람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자기 개인 비위가 아니야. 그냥 팀 플레이로 법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범죄 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선거 앞이기 때문에 뭐 룸사롱이니 자극적인 이런 거 가지고 뭐 선거 국면의 논점을 흐린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 선거라는 건 우리가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기 위한 전투의 과정이라면 요거를 국민들한테 소상히 그렇죠. 공개하고 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이 전체 그림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사진을 공개한다 막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야. 경찰의 캐비넷은. 따라서 요거를 지금 경찰도 요게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다시 재수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만은 요거를 조희대 특검법이 지금 법사위로 들어갔거든요. 네. 요거 뭐 속도 조절하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요걸 통해서 조희대 특검법상에 결국은 직위원까지도 요 틀 속에서 같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거 아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특검 대상은 맞네. 그러니까. 이게 그 팔 게 굉장히 많네. 그러니까. 와. 아니,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네. 정말 이거는 이거는 특검을 해서 진짜 완전히 난리 들춰내야 날 돼요. 일이지. 난리 날 일이죠. 아니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게 사실은 한덕수, 조희대 이런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제보를 통해서 서영교 의원이 밝힌 거니까 우리가 편하게 인용해도 돼요. 그거 뭐 서영교 발로 쓰면 되니까.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보기관이랑 경찰 통해서 제가 상당히 확인한 부분이고 이름들도 다 검명이 되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 매불쇼를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와, 이 오늘 이거 어마어마하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하긴 했거든 계속. 맞아요. 지기현이가 너무 이상하게 풀어줬단 말이야. 그리고 조희대가 너무 가만히 있어. 그렇지. 그렇잖아. 맞아.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가만히 있던 애가 너무 전향적으로 사고를 쳐.
이 세 가지가 이상한 건 맞았어. 맞아. 그런데 아니, 저 가설이 맞다면 이게 이해는 이해가 되지. 되는 거지. 설명이 되지. 설명이 되는 실제 거지. 지기현은 지금 대단히 괴로워하고 있고 너무 괴롭다. 난 이제 내가 알아서 이제 재판할 거야. 뭐 이런 그래서 토로를 했다고 전해져요. 지기현이가 조금씩 태도 변화가 나오구나. 눈치 보면서. 그것도 설명이 돼. 계속 태도 변화가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자살당할까봐. 그러니까 저는 지기현 씨의 어떤 그 개인적 안위를 위해서라도 빨리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에서 그분을 모셔서 안전한 가운데 그분의 진실을 함께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네. 이상호 기자님이 지금 쫙 설명해 주시는데 어우 흥미진진 빨려 들어가서 들었네 진짜. 그러네요. 오늘은 여기는 이상호 TV입니다. 네, 이 매불쇼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매불쇼 두 가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조이대와 지기현이 했던 행동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됐는데 그 연결고리를 못 찾아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는데 오늘 그 이상호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 빈 공간이 채워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이대가 자기가 그날 복집에 안 갔고 그런 얘기 안 했으면 부인하면 돼요. 근데 부인 안 하잖아.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그럼요. 와. 더구나 조이대랑 한독수랑 같이 있었다는 자체가 범죄거든요. 그렇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저 자기가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잖아. 윤석열, 김건희는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인 내란 수계인데 내란 수계의 가족 대표 그리고 말도 안 그 되는 법적 얘기지. 대행이랑 같이 복을 먹었다. 말도 우리가 안 되는 남이가 얘기지. 뭐 그런 의미잖아. 야, 근데 이 날짜가 굉장히 공교롭네. 4월 6일에 복집에서 그 난리를 피고 있는데 서석호가 4월 6일에 그러니까요. 윤석열 관저에 갔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차담한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모면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수싸움을 하면서 계획을 짰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날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4월 6일에 관저에 갔다니까. 그거는 서석호가 이렇게 퍼즐을 맞출 거라고 상상 못하고 4월 6일에 갔다는 얘기는 한 것 같아. 와, 미친다 진짜. 한덕수가 출마한 것도 그럼 만약에 실제로 같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퍼즐이 하나가 더 맞아지는 거야. 그렇죠. 왜냐? 한덕수의 미스터리를 박지원, 그러니까 한덕수를 잘하면 잘할수록 미궁으로 빠졌거든. 왜냐? 박지원 의원님은 한덕수를 잘 알잖아. 네. 얘는 되는데 아니고는 안 가는 애인데 맞아요. 왜 안 되는 데인데 계속 가는지 모르겠다. 얘는 안 된다니까. 안 맞아. 된다니까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갔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는 것은 만약 한덕수가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게 유일한 방법인 거잖아요. 네. 상황적으로 본다면. 근데 만약 이 안에서 이상호 기자 말처럼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내가 정리해 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한덕수 입장에 당연히 출마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생기지. 왜냐면은 이재명만 없으면 한덕수 그렇죠. 건데.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대단히 유력한 국제 정보, 뭐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이미 2월 말경에 정진석이랑 쌍권총이 만나가지고 한덕수를 옹립하는 안을 세웠다라고 하는 정보보고가 있어요. 그런 거는 어디 있어?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건 뭐 KBS, MBC, SBS, 중앙일보, 조선일보 좀 매일 보거든요. 근데 실제 그 내용을 제가 3월 초에 알았거든요. 네. 근데 나는 허무맹랑하다고 치부했지. 왜냐하면 한덕수가 탄핵의 강을 건너서 컴백할 거라는 확신이 없었는데 그 돌아오더라고. 저는 한덕수를 먼저 탄핵 기각해서 보내준 게 일종의 저는 마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아니 그리고 네. 그거 너무 커져. 그렇게 가면. 근데 이미 저는 실제 3월 초에 그런 사안 정진석이 그 시점에 쌍권총 만나서 한덕수 옹립을 얘기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한덕수가 쌍권총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진석이 얘기하면 되겠죠. 너무 뭔가 사실이라면은 맞아 떨어지는 게 너무나 많다. 예. 조희대가 파기환송하고 한덕수가 30분 만에 대선 출마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맞아. 바로 그냥 마치 알았다는 듯 그렇게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덕수가. 절대 또 기자들한테 보도하지 말라고 와. 엠바고를 강하게 건면서. 우리는 4월 6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4월 6일. 6일. 여야 모두 진보 보수 모두를 가까이 지켜보셨는데
평생 동안. 궁금한 게 뭐냐면 권력의 정점에 오른 사람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아주 가까이서. 그 사람들이 왜 정점에 오를 수 있었나. 그리고 어떨 때 그 사람들이 몰락하는가. 이건 다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제 가까이서 보시는데 이재명 후보가 남다른 점이 있으니까 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네. 아무나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네, 뭐 운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재명 후보의 남다른 점은 뭡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문제의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문제의식 분명. 네, 뭐냐면 뭐 한국 사회를 보는 문제의식이든지 권력을 보는 것이든지 분명한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는 다른 분들하고 좀 그런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이슈에 얘기하면 예, 분명한 자기 의사가 있어요. 이 이슈는 이렇게 그렇죠. 딱 해석하고 그러니까 있더라. 이게 뭐 어때서 나쁘고 어때서 좋은 거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막연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몇 번 한 대여섯 번 만나서 얘기를 긴 시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자기 생각을 아주 짧게 조리 있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건 다 탁월한 능력이에요. 생각이 있어도 전달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라는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번 만나봤지만 생각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있죠. 쉬운 말로 네. 짧게 그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있고 그걸 남한테 전달도 하고.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행동을 옮길 때도 아주 그렇죠. 간결합니다. 네, 분명하고 간결하죠. 그런 거 굉장한 장점이죠. 네. 맞아요. 그렇지 못한 정치인들도 많거든요. 대부분이 그게 잘 안 되죠. 장황하고 초점 없고. 예. 자기 얘기 중심으로 얘기하고 사안에 대해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설득력이 상당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점이 있어서 네. 일도 효율적으로 할 것이고 자기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도 그러면 자기 생각이 분명하게 정리돼 있으니까 그런 점이 탁월했다. 탁월했죠. 또 있습니까? 사람들 이거 잘 모르는데 내가 만나보니까 이런 점이 내가 이 사람 도와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점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일을 하실 텐데. 그런데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는 이렇게 한 대여섯 번 단둘이 앉아 긴 시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그 위원장님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고 이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물론인데 어쨌든 그 대화를 아주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얘기도 쉽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겠다. 그런 기대를 갖게 됐어요. 저도 그거는 100% 동의합니다. 스마트하고 간결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장점은 자기가 ABCD를 정리했는데 누군가 일을 얘기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야. 그럼 그 자리에서 고쳐요. 그렇죠. 그거 금방 시인하고. 그거 내가 잘못 알았다. 맞아요.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러고. 그것도 굉장한 장점이죠. 그게 얼마나 자신 있는 태도예요. 맞습니다. 그 드문 태도. 그렇죠. 자신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여기 어차피 이재명 후보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나오셨으니까 칭찬 더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총괄 선대위원장 제안 받으셨을 때 망설여주셨죠. 망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첫째 제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나 자신이 없었던 거죠. 제가 무슨 선거의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근래에 한 오랜 세월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혼자 책 보고 혼자 산책하고 이런 생활을 몸평은 여전히 날카롭게 하셨어요. 즐겼던 사람으로서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양했던 거죠. 근데 왜 오케이 하셨어요 나중에? 근데 워낙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 제 부족한 능력이지만 저 양반이 저렇게 평가를 했으니 그거 도와달라 그러시니까 근데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실제 선거운동 이제 시작하니까 어떠세요? 이게 왜냐하면요 워낙 후보의 지지도가 높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쉽죠. 뭐 그런 점에서 쉽죠. 본인의 능력으로 이미 뭐 절반 이상을 벌어놓은 분 돕는 게 뭐 이렇게 어렵겠어요.
언제 처음 만나신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 성남시장 하실 때예요. 일찍 만나셨네. 모르던 분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저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일찍 만나셨구나. 네, 그래서 그 분당에 있는 삼계탕 집인데 시간을 1시 반으로 하니까 네.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미 먹고 가서. 그래서 그 식당에서 단둘이 앉아가지고 제법 긴 얘기를 했는데 예,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은 이게 보통 분이 아니다. 상당히 정리된 자기 생각이 있고 야망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야망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제가 야망이 있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 야망을 성취할 만한 역량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그치. 것인데 딱 한 2시간 긴 시간 얘기했는데 만만치 않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오래 얘기하셨다. 네. 그때 정말 혈기 넘칠 때인데 저도 그때 그 시절에 처음 알았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 처음 만나보면 금방 알게 돼요. 이 사람 네. 보통 사람 아니네. 그럼요. 그 말이 간결하고 핵심을 탁탁 짚고 예,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그때부터 지켜보셨군요. 예. 근데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비록 지금은 성남 작은 도시의 시장이나 양반을 갖고 있는 잠재력이 상당히 만만치 않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적 능력보다 과장되게 알려진 정치인들이 많아요. 저도 겪어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은 딱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네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유심히 이렇게 좀 지켜봤다고 할까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했는데 뜻밖의 또 이런 인연이 되네요. 사건의 중심이 여러 번 섰죠. 죽을 뻔 정치적으로 죽을 뻔한 것도 여러 그렇죠. 번이었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치자가 되려면 그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 아니면 어려워요. 그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놀래지도 말아야 되고. 네. 근데 자신감도 있어요. 그런 거 치고도 그거 저도 동의하는데 그런 거 치고도 이재명 후보가 겪은 과정은 정말 극단적인 과정을 겪었어요. 험난한 과정을 뚫고 왔는데 대략 그런 분들이 보면 성격이 꼬이거나 이제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회에 대해서부터 분노 같은 게 있거나 그러는데 이분 그게 없어요. 그래 그게 없어요. 그거 정말 어렵거든요. 혐오하고 분노가 없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여유가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혐오와 분노가 있어서 자기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 막 걱정하는데. 근데 천만에요. 그런 수준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저도 신기한 대목인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누구를 특별히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게 그게 없어요. 없어요. 네. 그것도 좋은 자질이죠. 자, 그 윤석열 그 내란 이후 6개월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 진영이 지금 그 이후로 괴멸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 놨으니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책임져야지. 지금 보수가 거의 괴멸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이는데. 뭐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그동안 헤게모니를 쭉 오랫동안 가져온 흔히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한 번쯤은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좀 환골탈태를 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저 모습으로는 아무리 화장을 해도 국민이 신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까지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는 거 그 시도를 보니까 그 과정도 보세요. 그것도 좀 그럼 매끈하게 하든지. 진짜 그 당원들이 스스로 스톱시킬 정도로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게 해버리니까 예전에 그런 거 몰래 숨어서 매끈하게 했거든요. 그렇죠. 보수가 그런 거 특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게 이게 합니까? 사람들이 착해져서 그런가 봐요. 착해졌어. 예전에는 참 기술자다 싶은 점 동의는 안 돼도 기술은 대단하다 싶었는데 요즘 그것도 없어요. 능란한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기술자들도 없고 거칠기 짝이 네,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당에 있을 때 느낀 것은 이제 과거 같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흔히 그 국민들이 얘기하는 뭐 술수 뭐 이런 것이
이제 국민이 그걸 용납을 안 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통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안 통합니다 이제. 네. 옛날식으로 수수부려봤자 우리가 교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직하게 국민을 설득해야 돼요. 예, 꼼수부리 생각하면 반번에 들통 나가지고 이 교과를 보게 될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기술로도 봐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정치 수단이라고 네,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 안 통합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런 기술자들도 다 사라진 것 같고요. 네. 살아남지 그러니까 못하고. 뭐든지 정도로 뭘 정치를 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지지를 얻을 생각을 해야지 국민을 속인다든지 뭐 이렇게 현혹시켜서 뭘 얻고자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이제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람의 운명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랫동안 정치를 보셔가지고 아이고, 해안이 있으시던데. 뭐 해안까지 있어야만 될까요? 그 전망하는데 예. 누구나 아는 그 결말이겠죠. 말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네. 워낙 큰 지지율 격차인데다가 당에서도 도움을 주기는커녕 한덕수가 바꿔치기로 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이제 선거를 뛰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한나라당에 제가 있을 때 네. 이제 김문수 의원이 당직을 맡게 되고 근데 사람이 굉장히 솔직해요. 예, 예. 이제 그때 무슨 기획위원장인가는 이제 직책을 맡으니까 저 좀 보자 그러더니 아니 내가 무슨 정치 기획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경험도 없고 이런 자리를 맡게 되니까 막 겁이 난다는 거죠. 더 저를 보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당시에 김문수 의원이 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솔직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봤어요. 소박한 장점이 있어요. 예. 솔직히 난 이거 경험도 없고 다 뭐 능력이 부족한데 이걸 맡았으니까 당신 나 좀 도와달라. 그거 우리 정치인들 그거 못 하거든요. 오히려 능력이 있는 척 하려고 하면 했지. 예. 그래서 저는 당에 있을 때 정말 가깝게 잘 지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고 저는 지금도 그 솔직성이 그냥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맞아요. 저도 인터뷰했을 때 받은 인상은 뭐 꾸미진 않는다. 이 안 사람은. 꾸미죠. 네, 솔직하게 예. 얘기한다. 그런 점에서는 정직한 정치인이에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너무 극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탈출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경위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저분이 저렇게 생각을 할지 전에 안 그랬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저게 그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 맞추느라고 저러는 건가? 아니면 진짜 본인 생각이 바뀐 건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넘어가고 정광훈 목사가 만나면서 아예 그런 저 멀리 가시더라고. 그 전광훈 목사님은 꽤 여러 해 전에 그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한번 좀 만나봐라. 안 만나신 분이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만났는데 그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우선 이렇게 딱 오시는데 인상부터가 아주 영어서 죄송합니다. 왜 어그레시브하다는 표현이 있죠. 상당히 전투적인 분이고 그래서 왜 저를 보자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설득을 하는 게 자기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하자. 그래서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야망도 없으니까 혼자 하십시오. 그러고 헤어진 기억이 납니다. 아니 이렇게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윤여준 위원장하고 손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건 제가 과장되게 알려서 그래요. 그 이해창 총재를 보좌할 때 이제 당에 계신 분들이 출입 기자들이 볼 때 전략적인 사고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이 총재를 모시면서 저도 뭐 특별히 그 훈련된 사람은 아니다.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총재님도 정치 안 하던 분이시니까 모든 게 생소하시잖아요. 모시고 조심조심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그 과정을 지켜본 출입 기자들이 저를 이렇게 과장되게 막 써줬어요. 몇 번을. 이해창의 책사. 네, 이렇게 썼죠. 나는 책사가 아니다. 책략이라는 것이 당초에는 전략과 책략이 똑같은 개념으로 쓰였다 그러는데 세월이 가면서 책략은 어두운 지혜라는 뉘앙스가 생긴 거 아니냐. 그쵸. 내가 무슨 어두운 지혜를 쓰는 사람이냐. 전략적 사고를 했을 뿐이다. 네, 그 사람 이렇게 자꾸 해도 안 들어요 기자들이. 그래서 총선 기획위원장 하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해찬 전 총재는 그냥 평생 벽건만 한 사람이라 현실 지금 안경 바꾸라고도 안경도 안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때.
인상 그 매섭다고 안경 바꾸라는데 그것도 네. 안 바꾸던 양반이라 옆에서 이제 그 이렇게 저렇게 전략을 지휘하셨으니까 기자들이 저기에 캠프에 책 사는 윤현주 중이구나. 근데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책 사고 왜 필요하냐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정보가 공개될 때가 아니니까 유권자들이 잘 모르니까 뭐 속일 수도 있다 쳐요. 지금은 모든 게 거의 공개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게 지지를 얻어야지. 무슨 책략을 써? 금방 들통날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장님이 그 시대하고 계속 같이 가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젊다고 생각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시대가 지나서 흘러서 떠나려간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그거 계속 젊으신가 저는 몰라. 시대하고 같이 간다는 게 잘 모르겠어요. 누구라도 다 신문 보고 사람 만나고. 예? 자, 그래서 저는 윤여준 위원장 아마 제안할 텐데 안 받으실 거야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윤여준 위원장 선대위원장 제안해도 안 받으실 거야. 혼자 그렇게 짐작했는데 예. 하신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아셨나 보다 예전부터. 네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 제안을 받을 리는 없다. 이재명 후보가 누군지 알고 받았구나. 예. 저는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이걸 어떡하지 하는 망설임이 있으면서도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자면 저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헝클어진 걸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중에 나라가 완전 헝클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로 단시일 내에 맞아요. 수습하려면 뛰어난 효율성을 가진 리더십이 돼야 돼요. 저는 그 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탁월하다고 봤거든요. 정리정돈 빠르게 할 겁니다. 네, 분해 회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러면 이재명 만약에 정권이 탄생한다면 이재명 정점에 오른 권력의 정점에 오른 이재명 후보가 그때 가서 조심해야 될 점은 뭡니까? 자신의 판단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죠. 되게 모든 권력자들이 거기 역량이 빠지는데. 뛰어난 분들이 특히 예.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그분은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 과거에 겪었던 많은 그 권력자들과 비교하면 어떤 점에서 이 점이 비슷하다 혹은 이 점이 우선 이 상황을 보는 눈이 예리하고 판단이 빨라요. 예. 그건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자기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기 쉽다고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번번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앞에서 누군가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의 성격이 단호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 가까운 참모들이 직원 하는 것을 꺼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어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가 될 자질을 많이 갖췄다고 저는 봤죠. 그때도 좀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저 아니래도 도와드릴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더군다나 지금 흥크러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 한편으로 내란 종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야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저절로 되겠죠. 정리가 될까요? 그럼요. 그거를 하는데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도 말하는데 물론이죠.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도 좋죠. 정치적 힘이 이만큼 쏠리니까. 그렇죠. 예. 근데 꼭 압도적으로 승리 안 하면 또 어때요? 능력으로 본인의 통치 능력으로 보여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네.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할수록 그 초반에 네. 정리정돈할 때 힘이 붙죠. 그건 그렇죠. 그런데 또 차칫 또 오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장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득표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는 건 저는 큰 관심 없습니다. 네. 취임한 다음에 잘해서 지지도가 올라가면 그만이지 꼭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까? 저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까이서 네. 보수 진영에서도 오랫동안 역할을 하셨고 그 이후로 오랫동안 논평도 하시고 정치권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색안경을 끼고 있는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많이 계신 것 많죠. 같아요. 네. 워낙
이 예. 한쪽의 뉴스만 네. 계속 받아 네, 네, 네. 왔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려운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은 기간이 2주밖에 안 되는데 워낙 지지율이 큰 격차니까 아마 보수 유권자들도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럼요. 그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없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도자한테 기대하는 게 크게 두 가지죠. 도덕성과 효율성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걸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도 하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국정이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이거는 아주 뛰어난 효율성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면 이 단기간에 수습이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설득하는 게 네, 좋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예,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뭐 크게 무슨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잖아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설득하려고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안 된다. 네, 네. 그분들을 설득할 때는 지금은 효율이 중요하다고 설득하는 게 좋겠다. 아, 그러면 지금 뭐 국정의 효율성이 아니면 이게 수습이 어려워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지금 도덕 논쟁 해가지고 아이고, 그거는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네, 예. 이게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텐데 근데 이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달기 어려울 만큼 증거들이 많잖아요. 네,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이건 일단 그러니까요.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때도 보면은 네, 그 가장 짧은 거리로 그 문제 원인에 접근해서 그때 또 일 잘한다는 평가 많이 받았었죠. 맞아요. 예. 위기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 이렇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국정이 완전히 난매액이 됐잖아요. 이거를 단시일 내에 수습해서 교대에 올려내려면 뛰어난 효율성을 가진 지도자라야 됩니다. 그걸로 어필해라. 예. 보수 유권자들하고 설득해야 될 국면이면 그걸로 어필해라. 네. 저도 그게 가장 강력한 어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래서 득표를 얼마 예상하십니까? 아, 저는 그런 걸 계산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뭐 꼭 압도적으로 이기려고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다 똑같은 건데. 이기고 난 다음에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맞긴 합니다.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예. 그 선거를 오래 겪어보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또 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너무 오랜 세월 그 고난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겨도 압도적으로 이겨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얼마나 보세요? 저는 그런 걸 따지는 계산한 능력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소장도 하셨잖아요. 네. 능력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때 여의도연구소라는 그냥 부설 기관이고 그런 거지. 이게 돈도 없고 인적 자원도 없어가지고 연구소다운 기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여의도 연구원이 지금의 명성을 쌓는데 그 기틀을 마련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과장돼 알려진 겁니다. 뭐든지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자, 위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선거가 2주밖에 안 남아가지고 예, 한 번은 더 모시고 싶어요. 뭔가 한번 국면이 오긴 올 것 같거든요. 대선이 이렇게 아무 맥없이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한두 번의 국면에 오긴 올 텐데 그게 뭐 아주 큰 파고는 아니더라도 그때 또 한번 모실까 합니다. 그건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대선 끝난 이후에도 네. 저희 방송에 가끔 나와주세요. 뭐 불러만 주십시오. 이거 여기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자, 말이 잘 통할 분입니다. 윤여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 윤석열을 출당시키거나 제명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는 방송에서 윤석열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놓고 하루 만에 윤석열을 쳐낼 수는 없다고 하니 한마디로 기만 아닙니까? 국민 과반수가 계엄을 반대하니 사과는 해야 하는데 지지층이 안 떠나야 하니까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기만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번 대선은
진짜와 기만의 싸움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그것이 역사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12월 그 3일날 계엄 그때 내란 그때 계엄 사태 때 그 국회로 달려가서 장갑차를 막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그 원래 공무원인데 공무원 퇴직했어요. 그래요? 네. 왜요? 왜 퇴직하셨어요? 중립을 지킬 수 없어서.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